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창밖의 어둠보다 더 깊은 우리 내면의 그림자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서 들리는 건 평온한 심장 박동인가요? 아니면 내일 아침 어김없이 울려 퍼질 알람 소리에 대한 막연한 공포인가요? 우리는 마치 멈추면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혹은 태엽이 다 풀릴 때까지 춤을 추어야 하는 인형처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비정하고 차가운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쥐어짜며 아등바등 살아가기만 한다면 정작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도 전에 육체적, 정신적 과부하로 인해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지, 그곳의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쩌면 누군가는 서울의 어느 조용한 방 안에서, 누군가는 런던의 비 내리는 새벽녘에 저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공자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죠.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참으로 고결하고 지혜로운 말씀입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오늘 밤 저는 그 위대한 성현의 멱살을 아주 살짝만 잡고 흔들어 보고 싶습니다. 공자님, 정말 배우고 익히는 것만이 인생의 정답일까요? 우리가 평생 그 배움과 노력이라는 채찍에 몸을 맡겨온 결과가 고작 은퇴 후의 공허함이라면 그 가르침은 조금 가혹한 게 아닐까요? 사실 제가 만난 67세의 한 은퇴자분은 제게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습니다. 평생을 대기업 임원으로 누구보다 성실한 학습자로 사셨던 그분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만약 누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 묻는다면 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할 겁니다. 그냥 노는 거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왠지 그냥 논다는 말이 무책임하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 요즘 그냥 놀아라고 말했을 때 깎여 나갈 체면 때문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시나요? 우리가 느끼는 이 묘한 불안감과 죄책감은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라는 거대한 공장이 우리에게 주입한 일종의 노예 근성 같은 것이죠. 우리는 멈추면 도태된다는 공포를 먹고 자랐습니다. 첫 번째, 농담을 하나 해볼까요?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끔찍한 발명품은 핵무기가 아니라 아침 6시에 울리는 알람 시계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우리에게 너는 오늘 또 쓸모를 증명해야 해라고 소리치니까요. 베토벤이 이 알람 소리를 들었다면 아마 운명 교향곡 대신 절망 교향곡을 썼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평생 쓸모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어쩌면 조금 무서운 통계 하나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강박적으로 소일거리를 찾거나 억지로 일을 이어가는 시니어들의 평균 수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유를 만끽하며 노는 시니어들보다 무려 7년이나
짧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년이란요. 이건 단순히 쉬고 안 쉬고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가르는 치명적인 수치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회경제적 생산성 기대에 대한 인지행동적 부조화라는 다소 딱딱한 학술적 문구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뇌는 이제 쉬어도 되라고 말하는데 우리 몸과 습관은 빨리 뭐라도 해서 돈을 벌거나 가치를 증명해 라고 외치며 서로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자는 없습니다. 오직 타버린 재처럼 남겨진 우리 자신뿐이죠. 우리는 놀면 안 된다는 신념을 마치 종교처럼 믿어왔지만 사실 그 신념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달콤한 독이었던 셈입니다. 은퇴 후에 카페를 차리겠다며 퇴직금을 쏟아붓는 분들을 보면 가끔 안타까운 농담이 떠오릅니다. 카르페 디엠이 아니라 카르페 돈을 외치며 다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니까요. 평생 남의 비위를 맞추며 커피를 마셔왔는데 이제는 남의 비위를 맞추며 커피를 타야 한다니 이 얼마나 지독한 아이러니입니까? 60대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아등바등하며 성적표를 채워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놀기만 하면 나태한 낙오자가 되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한 속삭임이 멈추지 않습니다. 장담컨대 그건 여러분의 진심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속아 살아온 가장 거대한 거짓말의 잔향일 뿐입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건강하게 100세를 누리는 사람들은 일찍이 노는 것의 가치를 깨달은 이들입니다. 30년 넘게 매일 아침 넥타이를 조여 매던 그 습관이 사실은 우리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인생은 시작됩니다. 사실 고대 로마인들에게 여가는 인간다운 삶의 핵심이었고 반대로 일러고심은 여가가 없는 상태, 즉 부정적인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우리는 이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일을 안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된 겁니다. 은퇴 첫날 아침을 상상해 보세요. 창밖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출근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그런데 나만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그 어색함, 그 적막함은 마치 우주 한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공포를 줍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적막이야말로 여러분이 평생 일궈낸 진정한 자유의 소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사소한 잡지식 하나,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인 양치기들은 사실 하루의 80%를 멍하니 양을 보며 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결코 게으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멍한 시간 동안 그들은 별의 움직임을 읽고 철학을 논했죠. 우리도 이제 그 양치기들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양떼를 가만히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뭔가를 배우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생하셨고 그 가치는 그 어떤 직함보다 무겁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등바등 살던 과거의 나와 작별 인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 작별 인사는 슬픈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을 찾으러 떠나는 축제의 시작이니까요. 최인수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5세의 나이로 어느 대기업의 임원직에서 퇴직하신 분이었죠. 그는 평생을 최 부장님, 최 이사님이라는 근사한 수식어 뒤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딱
3개월 만에 그에게 찾아온 건 달콤한 휴식이 아니라 깊고 눅눅한 우울감이었습니다. 아침 6시 평생을 이어온 생체 시계가 그를 깨웠지만 더 이상 갈 곳도 그를 기다리는 결제 서류도 없었습니다.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으면 창밖의 소음이 마치 비웃음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히 돌아가는데 오직 자기만 고장난 시계처럼 멈춰 서 있는 기분. 여러분도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그는 울리지 않는 스마트폰을 수시로 확인하며 혹시 기계가 고장난 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두 번째 농담을 던져보자면 사실 은퇴 후 가장 먼저 고장나는 건 스마트폰이 아니라 우리의 인기입니다. 그 많던 인맥은 직함이라는 꿀을 찾아 모여들었던 일시적인 벌떼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스마트폰은 그저 고가의 손거울로 전락하고 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역상실 증후군, 롤러 신돔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조금 더 학술적인 문구로 표현하자면 탈사회적 역할 수행에 따른 정체성 해체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수십 년 동안 직장인, 부모, 가장이라는 사회적 가면이 우리의 본질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우리는 거울 속에서 낯선 이방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철학적 질문이 은퇴 후에는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실존적 위기로 다가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세요? 라고 묻는 것이 예인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사실 매우 위험한 질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곧 나 자신이라고 믿게 만드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이 의사였던 선생님이었던 사업가였던 그건 당신이 입고 있던 작업복일 뿐이지 당신의 피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사소하지만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영어 단어 퍼손 사람의 어원은 라틴어 퍼소나 페르소나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썼던 가면을 뜻하죠. 즉 인간이란 존재는 본래부터 여러 개의 가면을 바꿔 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가면 중 하나를 너무 오랫동안 쓰고 있어서 그것이 자기 얼굴인 줄 착각하고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최인수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집에 와서도 아내에게 최이사처럼 굴었습니다. 세 번째 농담입니다만 집안일을 하는 아내 옆에서 이건 효율이 떨어지는 방식인데 동선을 다시 짜야겠어 라고 훈수를 두는 은퇴. 남편들은 사실 집안의 관리자가 아니라 정리대상 1순위가 됩니다. 회사에서는 유능한 임원이었을지 모르나 가정이라는 새로운 현장에서는 수습 사업만도 못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못할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 쓸모가 있다. 밤의 외치, 땅치무, 요치주용. 참으로 심오한 지혜가 담긴 격언입니다. 그릇이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듯이 우리의 정체성 역시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진짜 나를 발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가득 채우는 삶만을 선도산도로 여겨왔습니다. 통장 잔고를 채우고 경력 기술서를 채우고 자식의 성적표를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60대 이후의 삶은 그 채워진 것들을 하나씩 비워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비워내야만 비로소 그릇의 본질인 빈 공간이 드러나고 그 공간에 비로소 자유라는 맑은 물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데 뭐라도 해야지, 기술이라도 배워서 카페라도 차려봐, 가만히 있으면 몸도 마음도 병난다. 이런 말들은 얼핏 보면 위로 같지만 사실은 노는 것에 대한 공포를 전염시키는 독백들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놀면 망한다는 생존 본능을 유전자 깊숙이 각인시킨 채 살아왔습니다. 네 번째 농담을 해볼까요? 우리 세대에게 휴가란 사실 내일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한 강제 충전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5% 남았을 때 허겁지겁 충전기를 꽂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60세 이후의 휴식은 충전이 아니라 방전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쌓인 독소와 긴장, 타인의 기대라는 찌꺼기를 완전히 방전시켜야만 새로운 생명력이 돋아납니다. 최인수 씨는 결국 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퇴직금의 절반을 털어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 까다로운 손님들의 비 맞추기, 매달 돌아오는 임대료와 인건비의 압박, 그는 예전 직장에서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결국 건강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도망치려 했던 그 공허함보다 더 무서운 건 스스로를 다시 노예의 삶으로 밀어놓은 자신의 불안이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놀지 못하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돌볼 줄 모르는 일종의 자기 학대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만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믿음은 이제 쓰레기통에 과감히 던져버리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어도 충분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가면을 벗고 거울 속의 민낯과 조용히 눈을 맞춰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반면 평생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헌신하셨던 김정희 선생님은 앞서 말씀드린 최인수 씨와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은퇴 후 그녀에게도 어김없이 텅 빈 집에 적막이 찾아왔죠. 남편과 자식들이 출근하고 나면 40년 동안 아이들의 제잘거림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귀에는 시계추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요가니 서예니 노래 교실이니 하며 무언가를 배우러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김 선생님도 몇 군데 따라가 봤지만 이내 마음이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농담을 해볼까요? 한국인들에게 취미란 사실 또 다른 전공과 같습니다. 등산을 시작하면 히말라야라도 정복할 기세로 장비를 갖추고 서예를 배우면 추사 김정희 선생의 환생이라도 된 듯 벼루를 갑니다. 쉬러 가서조차 나 오늘만 보걸었소 라며 성과를 보고해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네 모습, 참으로 지독한 성실함 아닙니까? 김 선생님은 그런 숙제 같은 여가를 과감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아주 발칙한 제안을 하나 했죠. 그래, 딱 1년만 아무것도 정하지 말고 그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아니 마음이 이끄는 곳이 없으면 그저 제자리에 머물며 살아보자. 그녀의 무의도시 무의다시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둘러 밥을 차리고 집안일을 하는 대신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창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을 5분간 가만히 느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아침 햇살의 입자가 얼마나 따뜻하고 평화로운지, 그 먼지 섞인 빛의 흐름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그녀는 예순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목적 없이 동네를 걸었습니다. 늘 차를 타고 쌩하니 지나쳤던 길가에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동네 빵집에서 갓 구운 빵 냄새가 바람을 타고 정오의 공기를 얼마나 달콤하게 만드는지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하루는 충만해졌습니다. 오후에는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기도 하고 수십 년 동안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던 LP판을 꺼내 젊은 시절 좋아했던 시인과 촌장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면 살아왔던 지난날의 추억들이 몽글몽글 피어올라 혼자 피식 웃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 없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6번째 농담입니다. 사실 노년의 눈물은 슬퍼서 흘리는 게 아니라 몸 안에 고인 독소를 배출하는 천년 안약 같은 겁니다. 울고 나면 눈앞이 맑아지는 건 그 때문이죠. 놀라운 변화는 3개월이 지날 무렵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녀를 괴롭혔던 소화불량과 만성 두통이 씻은 듯이 사라졌고 밤에는 눕기만 하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즉 생산성의 저주에서 벗어나자 마음속에 진짜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증명된 현상이죠. 신경과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학술적인 문구로 표현하자면 신경생리학적 자기 참조 처리 과정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쉴 때 우리 뇌는 비로소 자가 청소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낮 동안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던 기억들을 정리하고 상처 입은 감정들을 치유하며 새로운 창의성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죠. 7번째 농담을 덧붙이자면은 우리 뇌의 청소부들은 주인님이 깨어서 잔소리할 때는 절대로 출근하지 않습니다. 주인님이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낮잠을 잘 때야 비로소 빗자루를 들고 나타나 뇌세포 사이사이에 낀 근심의 먼지를 쓸어내는 법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를 가장 효율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고도의 지적 활동인 셈입니다. 노자는 무의이무불이, 무의을무부외라고 했습니다. 함이 없으되 하지 않음이 없다는 이 역설적인 가르침이야말로 김 선생님이 1년 동안 몸소 체험한 진리였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지식인 나 자신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빛깔의 햇살을 좋아하는지, 어떤 선율의 가슴이 떨리는지, 어떤 냄새의 평온함을 느끼는지 말입니다. 1년이 지난 후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생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정답을 가르치며 살았지만 정작 내 인생의 정답이 쉼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실제로 국내외 수많은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65세 이상의 시니어들 중
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즐기며 잘 노는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혹은 강박 때문에 억지로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다는 사실 말이죠. 뿐만 아니라 혈압, 스트레스 수치, 우울증 위험도까지 눈에 띄게 낮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공유하자면 핀란드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사우나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맡기고 그저 노는 것이 최고의 뇌 영양제였던 셈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 결과도 놀랍습니다. 매주 2번 이상 취미 활동이나 단순한 여가 생활을 즐기는 시니어는 치매 발병 확률이 무려 48%나 줄어든다고 하죠. 노는 것이야말로 부작용 없는 최고의 건강보험이자 국가가 장려해야 할 진정한 애국 활동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를 시간, 주권 타임, 서브렌티라고 부릅니다. 내 시간을 내 의지대로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쓸 수 있는 자유 말이죠. 이 자유를 만끽하며 즐겁게 놀 때 비로소 우리의 세포는 이제야 살 것 같다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김정희 선생님의 사례처럼 60세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는 우리가 평생 일해온 대가로 받는 가장 값진 훈장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그 훈장을 가슴에 당당히 달고 소파와 한 몸이 되는 기쁨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노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는 게 행복하다고 해도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되고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두려워진다면 그 휴식이 과연 달콤할 수 있을까요? 아마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 없이 걱정 없이 온전히 잘 노는 삶을 살기 위해 인생이라는 집을 지탱할 3가지 튼튼한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은 바로 돈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는 빌 게이츠처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8번째 농담을 하나 던져보자면 사실 돈은 산소와 비슷합니다.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산소가 2배로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2배로 빠르게 숨을 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산소 과잉은 중독을 일으킬 뿐이죠. 은퇴를 앞둔 한 부부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그들은 남들이 말하는 은퇴 후 월 평균 필요 자금이라는 공포 마케팅에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들만의 충분함의 기준을 찾기 위해 가계부를 아주 꼼꼼히 거의 해부하듯이 분석했죠. 자녀 교육비, 체면 치료용 경조사비, 불필요하게 겹쳐있던 보험료들을 걷어내고 나니 2 사람이 소박하지만 품위 있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 교수는 소득의 한계 효용, 체감 Marginal Diminishing Returns of Income 이라는 이론을 통해 이를 입증했습니다. 일정 수준의 소득을 넘어서면 돈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이 비례해서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한한 부가 아니라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평화로운 충분함입니다. 여기서 66세 윤선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그녀는 젊을 적부터 노래를
참 좋아했지만 직장과 가정에 치여 마이크 한번 제대로 잡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퇴 후 그녀는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 합창단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그 놀이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화음을 맞추며 웃고 떠드는 시간은 그녀의 하루를 생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합창단이 구청의 지원을 받는 공식 프로그램이었던 덕분에 매달 약 30만 원 정도의 활동비가 지급된 것이죠. 단순히 좋아서 시작한 일이 건강과 행복 그리고 작은 경제적 여유까지 안겨준 셈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돈은 최선의 종이 될 수도 있지만 최악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격언을 남겼습니다. 윤 씨는 돈을 주인으로 모시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에 조용하고 성실한 종으로 길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몸의 자유입니다. 은퇴 후 진짜 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통증 없는 아침을 맞는 것이라 답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담입니다. 사실 나이가 든다는 건 어제는 웅덩이를 가뿐히 뛰어넘던 다리가 오늘은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택시를 불러야 할 일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무섭게 사라지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근육입니다. 의학적으로 6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근감소증 사코피니라고 부르는데 학술적인 문구로 표현하자면 노화에 따른 골격근 질량 및 근력의 점진적 퇴행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산책도 여행도 심지어 손주를 안아주는 평범한 기쁨조차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우리 몸의 근육세포는 90세가 넘어서도 자극을 주면 재생된다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 필요도 없어요. 일주일에 3번 30분씩만 투자해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나 가벼운 아령 들기 혹은 조금 빠르게 걷기 같은 소소한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몸의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저축과 같아서 젊을 때 많이 넣어두면 좋지만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이자가 안 붙는 건 아니니까요. 몸이 가벼워야 마음도 멀리까지 놀러 나갈 수 있는 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리듬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저 노는 게 최고입니다 라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하루 종일 잠만 자거나 텔레비전 앞에만 멍하니 앉아있는 삶을 권하는 게 아닙니다. 10번째 농담을 해볼까요? 사실 아무 계획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천장벽지 무늬색이라는 아주 지루한 형벌에 가깝습니다. 진짜 자유는 일정한 리듬과 규칙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루틴의 골격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규칙적인 습관이 우리 마음에 단단한 뼈대를 세워주고 하루라는 시간이 무의미한 뼈시로 빠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아침 8시에는 무조건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한다거나 오후 2시에는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는다거나 목요일 오후에는 합창단 연습을 나가는 식의 리듬 말입니다. 이런 사소한 약속들이 모여 인생의 연주곡을 완성합니다. 윤선희 씨가 합창단 활동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소득은 30만 원의 활동비가 아니라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나아갈 곳이 있다는 리듬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추구해온 것들이 사실은 신기루일지도 모릅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건 그런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통증 없는 몸으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노래 한 곡 부를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며 잠들 수 있는 규칙적인 평온함, 바로 이 세 가지 기둥이 세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나태한 노인이 아니라 위대한 유의자로서 남은 생을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자식도 배우자도 그리고 그토록 의식해왔던 세상의 시선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만을 고요히 바라볼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헐떡이며 살아왔습니다. 11번째 농담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성실하게 쌓아온 인맥이라는 게 사실은 명절 때마다 주고받는 스팸 세트만큼이나 유통기한이 짧고 실속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은퇴하고 나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건 옷장이 아니라 나를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퇴직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지갑 속에 낡은 명사직함이 박힌 명함을 넣고 다니는 건 이미 끝난 경기의 입장권을 들고 경기장 주변을 서성이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노자는 일찍이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명철하다. 주저저 민고했습니다. 평생 남의 비위와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내 마음이 어떤 색깔인지 무슨 향기를 내는지조차 잊고 살지는 않았나요? 60세 이후의 삶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타인에게 저당 잡혔던 나를 온전히 되찾는 탈환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상사도 누구의 완벽한 보호자도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라는 우주의 유일한 거주자로서 당당하게 거처를 마련하면 그만입니다.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누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12번째 농담을 하나 해볼까요? 혼자 여행을 떠나겠다고 하면 주변에서 부부 싸움 했냐거나 어디 아프냐며 걱정스러운 눈초리를 보낼 겁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이 고독의 진정한 맛을 모르는 미식맹이기 때문입니다. 혼자만의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세요. 덜컹거리는 기차 창가에 앉아 속도를 줄여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다 보면 마음속에서 묘한 평화가 안개처럼 피어오릅니다. 고독은 우리를 텅 비우게 하지만 동시에 그 빈자리를 깊이 있는 생각과 성찰로 채워줍니다. 사실 학술적인 문구로 표현하자면 이는 노년기 심리적 안정감을 결정짓는 자기결정성, self-determinate과 자율성의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먹을지, 언제 멈출지를 오직 내 의지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 존엄의 회복입니다.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공유하자면 영국의 서섹스 대학교 연구팀은 단 6분간의 독서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치가 68%나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음악 감상이나 산책보다 훨씬 빠른 효과죠. 혼자 카페 구석에 앉아 좋아하는 책장을 넘기는 그 정적인 순간이야말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방역하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생각이 많아 잠을 설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이 많다는 건 그만큼 당신의 영혼이 여전히 성장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많은 생각들을
조용히 되새김질할 때 우리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13번째 농담입니다. 거울을 보고 수고했다, 정말 멋지다 라고 말하는 게 처음에는 미친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남의 칭찬 한마디에 목말라하며 살았던 나 자신에게 그 정도의 셀프 서비스도 안 해준다면 너무 가혹한 것 아닐까요? 열심히 가정을 지켜온 당신의 거친 손과 평생 성실히 삶을 지탱해온 당신의 굽은 어깨에 따뜻한 위로를 건네세요. 이만하면 충분히 달려왔습니다. 더 이상 달리지 못한다고 해도, 아니, 달리고 싶지 않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인생이라는 마라톤의 위대한 완주자입니다. 수고했다, 애썼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지치고 약해진 나 자신을 다시 살게 하는 마법의 주문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 해야만 하는 것들의 족쇄에 묶여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로, 집에서는 책임감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오롯이 나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성과를 내지 않아도,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당신은 존재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보석입니다. 잘 논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의 숨통을 틔워주는 가장 강력한 치유법입니다. 60세 이후는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가장 나답게 빛날 수 있는 진짜 인생의 개막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무엇을 위해 애쓰셨나요? 이제 그만 아등바등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인생은 성적표로 남는 게 아니라 오늘 당신이 누린 그 짧은 평화의 조각들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 구석에 작은 촛불 하나를 밝혀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호흡은 점점 더 깊어지고 주변의 소음은 멀어져 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긴장을 모두 풀어보세요. 마치 따뜻한 물속에 몸을 담근 것처럼 혹은 푹신한 구름 위에 누운 것처럼 당신의 몸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고 험난했던 길들이 이제는 부드러운 꽃길이 되어 당신의 꿈속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더 이상 알람 소리에 쫓기는 도망자가 아니라 햇살의 축복을 받는 여행자로 깨어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하루, 오직 당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어둠은 당신을 포근하게 감싸안고 고요한 밤의 선율이 당신의 영혼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쉴 자격은 더욱 충분합니다. 자, 이제 모든 근심을 밤바람에 실어보내고 깊고 단잠 속으로 빠져드세요.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고요하고 그 고요한 만큼 더 행복할 것입니다.